하십시오. 예. 네, 기부장관입니다. 햇빛연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신안군의 인구 증감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후부라고 하면 에너지 관련된 분들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예부. 네. 기후부 아니고. 네. 네.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보고드립니다. 신안군이 2018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 수혜 인원이 전체 인구 약 4만 명인데 그중에 15,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고요. 적게는 23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이상의 이 햇빛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56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신안군의 사례입니다. 본격적으로 21년부터 햇빛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23년부터는 햇빛 아동수당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인구 변동 추이를 그 아래 표처럼 보여드리는데요. 신안군 내에서도 이 햇빛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이 4개 곳인데 이곳의 인구는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16%가 늘었고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5%가 줄어서 평균하면 대략 한 3%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25년 상반기로 한 이유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서 그 외에 또 인구 전입 효과가 있어서 25년 상반기까지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0명, 대상 읍면만 놓고 보면 약 2,3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은 사망 인구가 워낙 많은데 그 사망 인구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햇빛 연금 조례로 인한 인구 증가는 굉장히 뚜렷해 보입니다. 특히 40세 이하는 전입한 날로부터 이제 참여 자격을 주고요. 또 50세까지는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50%, 1년 후부터 100%를 주고 50세 이후는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 소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비슷한데요. 대개 전라권에서 70에서 79% 정도가 유입이 되고 수도권의 유입 인구는 1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신안군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38,000개 리를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 신안군과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햇빛소득마을이 2월 13일 날 출범을 해서 상반기 중에 그 관련 마을을 지정을 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준공을 해서 소득을 지역 공동체 단위로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지역이 대체로 인구 소멸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 단위로 햇빛소득마을 추진이 인구 유입 효과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행안부 또 농림부와 함께 기후부가 주도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통해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에너지부가 네. 송전망을 신속하게 깔아주는 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전단 단위로 붙는 건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화력발전, 대규모 원전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고 배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배전단 단위에서 주로 태양광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송전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 배전단 단위 ESS를 중간중간에 붙이면 기존의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더라도 햇빛소득마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로 봅니다.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어쨌든 전남 쪽은 추가의 발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ESS를 붙여서 하면 뭐 전남북 제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SS의 소위 저장 효율, 네, 저장 효율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대체로 4시간 기준의 ESS를 붙이는데요. 최근에 값이 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떨어져서 1기가 기준으로 굉장히 값이 떨어져서요. 지금은 태양광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설비 가격이 예, 설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메가 기준으로 과거에는 한 5억 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좀 단체 구매를 하면 1메가 기준으로 3억 원 수준까지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그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춰줘야 이거 햇빛 연금 발전 사업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참 그리고 신안의 사례는 어쨌든 매우 모범적인데 어쨌든 해당 지역의 발전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업자가 할 경우 30%는 네. 지역 주민에게 할당한다. 이거를 그 행안부에서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에도 네. 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입법으로 이거를 최소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 주셔가지고 이 전기사업법에 일종의 이제 차등할 수 없는 규정을 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 특히 햇빛이나 바람 소득은 지자체 단위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네. 이 지자체장들도 능력이나 의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지방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더 많이 줄까 해서 이렇게 싸워서 막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권 사업이 돼가지고 뒤에서 불법거리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에서도 이거 잘 봐야 돼요. 지방의 부패, 지방 부패 사례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엄정하게 단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만 확실치는 않아서 정부 차원의 일정한 뭐 지침이든 아니면 강제 규정이든 강제 규정을 만들기 어려우면 뭐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 행안부에서 마을 공동체법이 지금 저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이 마을 공동체에 활용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법으로 만드는 게 어쨌든 논쟁도 있을 거고 시간도 걸릴 텐데 그 전에라도 뭐 행안부 지침으로 네네. 해서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네. 방법을 그것도 강구하고요. 속도를 좀 그래서 내주면 좋겠어요. 올해 기후에너지부는 올해 안에 500개 정도의 에너지 우리 안에 햇빛 500개, 그거 소득마을. 50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5년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500개가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메가와트 기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보다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뭐 한 70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까 저기 농식품부 저기 신안은 예. 연말에 신안은 이거 햇빛연금 말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인구가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겠죠. 작년 연말에 지금 한 저희가 조사한 확 거에 늘었으니까 의하면 얼마 늘었어요? 그 2,957명이 늘었습니다. 3개월 사이. 3개월 사이에. 최근 기본소득 연말에? 발표 난 다음에 2,900명이면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2,957%, 7.6% 늘어난 겁니다. 신안군 원래 인구가 38,93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0.1%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직전 3개월 보면 전체로 보면. 근데 기본소득 선정되고 나서 2,957명이 늘었습니다. 7.6%. 그러니까 신안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제 햇빛 연금을 평균 50몇만을 받는데 기초형 기준금 아니지 농촌 기본소득을 예, 연 180만 원을 180만 받으면은 1인당 23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건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아마 햇빛소득 마을로 그러니까 햇빛소득 받는 읍면이 전체가 다가 아니고 제한적인 제한적인데 평균적으로 50만 평균, 전체 평균 예, 50몇만 그렇습니다. 원이라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그럼요. 대통령이 아까 걱정하셨던 것 관련해서요. 이 결국은 햇볕소득 마을은 한전이 송전망에 붙여주는 게 네, 핵심이죠.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대규모 송전은 그게 가능한데요. 원전이나 화력이니까요.
이 햇빛소득은 우선 신청한다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법이 없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접속을 해주는 걸로 네. 한전의 접속 이 지침을 바꿀 예정으로 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성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특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걸러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바꿀 예정이라는 말씀은 다음에는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좀 빠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순위를 정할 때도 당연히 주민 공동체 우선, 네. 또 주민 우선, 그다음에 사업자. 네. 대규모라면 그건 별도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 아주 소규모 발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이다, 민간 사업자다라고 할 경우에도 마을 주민 지분이 있는 건 우선.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행안부에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감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본격 추진된 것이 2021년이고요.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올해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파악해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인구 동향 먼저 말씀드립니다. 21년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에 4년간 인구 감소 지역의 총 인구는 4.3%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감소율이 높습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나타나다시피 지정 이전 4년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감소 추세가 완화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 흐름은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요인보다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높은 고령자 비율과 낮은 청년층 비율로 인해서 여전히 매년 약 1.1%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요인으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76개 지역에서 지정 이후 순이동 수치가 개선됐고 특히 32개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유입되는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가 예고되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만 명가량의 전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에 4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7개고요. 또 최근 1년간 1% 이상 증가한 지역은 14개입니다.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16개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전남 신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기후부의 보고에서 익히 들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9.7% 증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반전된 사례입니다. 정선군과 장수군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 감소 정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영광군과 신안군 등입니다. 셋째는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이외의 요인으로 증가한 사례인데요. 장성군과 예산군이 해당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전입자 연령대는 20대와 5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김제와 영광의 경우에는 20, 30대 유입이 두드러졌는데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인구 증가 지역으로 신규 전입한 사람들의 이전 거주 지역을 보면 거리가 가까운 인접 시군 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인구 이동 비율이 4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전입도 11% 있었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전입 사유는 직업, 가족,
이미 보고받으셨는데요. 이런 순으로 나타나서 전국 전입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은 인접 시군과 동일 시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가장 비중이 높은 20대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들 인구 증가 지역의 주요 인구 정책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이미 보고받으셨고요. 또 햇빛연금도 보고받으셨습니다. 그 이외에 김제, 영광, 순창의 경우에 출산지원금 지급 등으로 파격적인 그 결혼, 출산, 육아 또 청년 정책이 인구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권 내의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 그리고 혁신 도시가 있는 예산 등 일부 지역은 주거단지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같은 여건 변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정책 도입 후에 순유입 증가로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있고,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한 획기적 인구 증가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간 이동은 우려했던 것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동시에 수도권에서의 전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입 인구의 주축은 은퇴를 준비하는 50대와 청년층인 20대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유입 정책은 은퇴자 정착 지원 정책과 결혼, 출산, 육아 지원처럼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최종적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세부 분석을 마칠 예정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각 지방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인구 감소가 안 되고 증가 지역으로 바뀌면 혹시 지정을 취소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그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뭐 올해 하반기에 새로 5년간 지원할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재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인구 이 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인구 플러스 활력 지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할 때 그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선이 됐어요. 그럼 딱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지 않게 더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좀 그거는 열심히 한 데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좀 과감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난리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해서 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못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제 수요가 있어서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땅값이 오른 경우는 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또 뭐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산, 야산 이런 것도 막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귀농 기촌을 하려고 해도 가서 이 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세제, 규제, 예.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 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좀 근본적인 부분도
또 예. 고민을 해야 돼요. 농지제도에 대한 검토와 지금 네. 저희가 농지은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것도 하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이게 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하려도 예.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귀농 비용, 예. 귀농 기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줄이는 네. 방법도 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 저희가 좀 한번 네. 하려고 하고요. 예.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죠. 예를 들어 매각 그뭐 강제는 경고하고 아니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맡기게 예, 되죠.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만 예.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 농지법인가 어디에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예. 어디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 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농지 제도는 그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네. 농사를 안 지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명령을 하고.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저희가 지금 그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하는 저희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농지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문제 다음 단계로는 일반 부동산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농지 문제는 네, 농어촌 복지 지원이요. 이게 그 영농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농업 지원제도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80, 90이 되신 어르신들도 이 농지를 내놓질 않습니다. 그냥 땅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땅값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아니요, 그 땅값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애착도 농사를 있죠. 짓고 있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농사를 그 짓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농지를 내놓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 내놓고 이것을 다시 그 귀농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뭐 어쨌든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복지 문제하고 농지 문제를 분리하자는 거죠. 네.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농지를 내놓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예.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은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참 그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막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또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도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네. 그걸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예. 인력을 대규모로 예.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전수조사하고 예.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이니까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예. 그것도 별도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실태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하여튼 지방의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매우 줄어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좀 더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를 전에 하면은 이상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